반갑습니다. 오늘 274페이지 할 차례죠. 이제 밤에 문 열어놓고 자니까 방 공기가 차가워지더라고. 저녁부터 갑자기. 이제 가을인 같아. 밖에 길에 보니까 매미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지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한 7일, 일주일에서 20일 정도 산대요. 그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어서 애만 놓으면 바로 죽나 봐요. 참, 그런데도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울고 순놈이 운다더라고. 매미. 암놈은 못 울고요. 예? 그 죽을 줄 모르고 불러서 결국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날이 좀 선선해져서 이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다른 학원도 보면 지금 거의 막 학원에 안 나오고 그래요. 원래 7월 처음 주에 많이 나왔다가 마지막 주에 거의 10분의 1도 안 나와요. 인터넷 강의를 보니까 조회수가 첫 주하고 마지막 주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9월 초 되면 많이 나왔다가 또 10월 말 되면 별로 안 나왔다가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거듭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하셔야 돼. 최선을 다하면 내년에 재수할 필요 없어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내년에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274페이지 맞죠? 274페이지부터 오늘 진도 끝냅니다. 오늘 하는 게 4문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274페이지 4문제 나오는데 평균 뭐가 나오냐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이 요게 4문제 나와요. 그럼 결론은 274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거의 안 나오냐면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어서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9월 달부터는 여기 관련된 문제는 거의 안 풀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는 중요한 거 위주로 하니까. 자,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틀렸습니다. 60일입니다. 60일. 우리 암기 프린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기 프린터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최소한 80점 이상 받는다고 했습니다. 37번에 동그라미 2번, 37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6개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1번은 60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매매 교환계약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이 말은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잔금일로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7번에 잔금일로부터라고 돼 있죠. 그게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입니다. 잔금일로부터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세법에서 취득세도 옛날에는 30일 이내에 납부했는데 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죠. 왜냐하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날,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 되니까 똑같이 60일입니다. 취득세도 60일 이내에 납부. 그래서 우리 거기 37번에 보시면 37번에 3번 취득세 납부도 잔금일로부터 6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잔금일로부터 60일. 2번이 답입니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할 수 없다 했는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매매계약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해서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매매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이게 우리 법의 맹점입니다. 뭐 시험에 지금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롯데백화점이 거의 대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이유는 등기하면 세금 내야 되죠.
그 나중에 등기 안 하고 내버려 둬버리면 건물은 감가상각 돼버리면 나중에 거의 세금 낼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 건물은 원시취득이에요. 이게 소유권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승계취득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근데 보존 등기 안 하는 경우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등기가 안 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 개인 같으면 등기 안 하면 세입자 구하기 어렵겠죠. 근데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뭐 그만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면 들어올 사람 천지입니다. 등기 안 돼 있어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도 X고요. 5번 등기 의무자 및 등기 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해태한 경우, 게을리한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4%에서 첨분의 22%를 뺀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근데 등기 권리자만 처벌받습니다. 등기 의무자는 처벌받지 않고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합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권리자가 자기가 권리를 안 하려고, 등기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만 처벌합니다. 의무자는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 2번 금인받아야 하는 것은, 금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것을 금인이라고 합니다.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금인.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 있고, 교환 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계약이 아니라도 금인받아야 되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2항에 있는데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도 금인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과 증여는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인 경우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계약밖에 없습니다.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환 중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인받을 일이 없다. 자, 그래서 기업,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금인 대상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고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기도 합니다. 중개 대상물이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지만 금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투기나 투자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 내는 거는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한다고 못하도록,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 되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규제가 없다고요. 아무런 규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가 없고. 자, 기업 금인 대상 아니고요. 니은, 임대차는 금인 대상 아닙니다. 금인은 소유권 이전의 경우 금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토지, 건물 교환 계약서 금인 받아야 됩니다. 리얼, 아파트 증여 계약서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금인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유 토지 분할 계약서, 분할 소유권 이전이니까 받아야 됩니다. 시옷, 국가 지자체가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금인 안 받습니다. 이 금인 받도록 하는 것은 그 탈세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 등이 탈세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형 판결,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금인 받아야 된다 했죠. 중개와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별로 중요한 파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A의 중개로 갑과 을 간의 토지 교환 계약 성립된 경우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 하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에게 금인 신청을 요청해도 개업공개사는 신청을 금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한테 부탁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을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금인을 받아야 된다.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고관청도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갑이 금인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원본 그리고 한 통하고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 당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탈세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죠.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필요적기상 6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 암기 프린터 10번에 있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자, 그래서 답 5번입니다. 7번에 답 5번. 자,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5번, 6번, 9번, 13번 4개 암기하면 시험 2문제 맞춘다고 했어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5번, 6번, 즉 5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들어가죠. 그러나 계약서 필요적 사항도 아니고 실거래가액 신고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계약서 필요적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5번, 6번, 9번, 10번, 13번 요 5개 비교해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5번, 6번, 9번, 10번, 13번 이 5개 중에서 10번이 가장 안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금인계약서 필요적 사항. 나머지 4개가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답 5번이고요. 자,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78페이지. 요건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에 4번 출제됐습니다. 거의 80% 이상 출제 확률이 있네요. 민법에 민사특별법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명신탁이라는 말은 명의를 명신탁인데요. 남한테 맡기는 게 명의신탁입니다.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수탁자는 수, 받을 수,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받을 수자, 수탁자.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전형적으로 9번, 10번, 11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기출문제에 나왔잖아요. 이게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이. 그래서 9번 문제, 9번, 10번,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출제 경향이 이런 사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과 명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여 2020년 8월 20일 갑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런 게 나오면 그림을 그려봐야 돼. 명신탁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자간, 양자간 명의신탁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 또는 위임형 명의신탁인데 지금 요거는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입니다. 갑이 수탁자고 A가 회사 신탁자, A가 신탁자, 그 직원 갑,
수탁자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누굽니까? 매도인이 병이라고 돼 있죠. 병이 매도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을은 개업공개사고요. 중개를 한 사람이고, 그러면 이 갑과 A와 갑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이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원래 무효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다. 이게 선의인 경우에 유효하다. 지금 문제에 선입니까 악입니까? 거기에 뭐 선인지 아닌지 악인지는 안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 정이라고 했네. 제3자 정에게 처분했을 경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는 명신탁 모두 다 모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되지 않는다. 세 가지 유형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는 갑으로부터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데 해지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해지는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그러면 계약 효력이 있어야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는 안 되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그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맞는지,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맞는지. 예를 들면 MB 도곡동 MB 처남이 20억의 땅을 사가지고 263억인가 팔아가지고 세금 빼고 200억이 남았습니다. 200억이. 그러면 신탁자가 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 수사 결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신탁자는 20억 내가 돈 대줬으니까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을. 아니다, 200억에 팔아먹었으니까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1995년 7월 1일 실명법 제정 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그 이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 의학집에 한번 볼까요?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77페이지 177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판례 동그라미 1번 실명법 시행 후에 밑줄 지났죠? 시행 후에는 매수자금 금원을, 그럼 반대로 시행 전이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시행 전에는 부동산 자체입니다. 시행 전에는 부동산 자체를, 시행 후에 이후에는, 이게는 뭐 시행 후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후라고 하면 그날 포함이거든요. 이후 이전, 이후 반대는 전입니다. 전, 이전이 아니고 이라는 거는 그 숫자 포함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 판례도 판사들이 이렇게 구글을 잘 모르니까 그냥 후에 이렇게 놨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시행 이후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다고요. 자, 어쨌든 그 시행 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가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9번에 1번 A와 갑 사이의 명신탁은 병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은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하죠. 근데 이건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직원, A 회사 직원이니까 무효죠. 무효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이 명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했는데 병이 아니고 갑입니다. 거기에 해설해 보면은 판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악이냐 선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계약 체결 당시는 모르고 언제 알았어요? 이거 등기할 때 알았잖아요. 등기할 때. 그러면 선이었다고요. 계약 체결 당시는 몰랐으니까 유효하고, 유효하니까 갑이 소유자라고, 갑이. 그래서 2번 병이 소유자다 해서 X입니다. 만약 악이면 병이 소유자죠. 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할 때부터 알았다면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3번 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넘기달라고는 못하고 단지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다. 4번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니까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했죠. 제3자는 이걸 주의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이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수탁자가. 5번 A와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9번, 10번, 11번이 다 지금 최근에 기출문제 31회, 30회, 32회 3년 연속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왔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꼭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10번 갑과 을은 소유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 명신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 요거는 소위 등기 명의신탁이죠. 등기 명의신탁. 자, 등기 명의신탁인데 갑이 있고요. 을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입니다. 지금 이 사례를 지금 읽어보니까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체결했고 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했으면 갑은 을한테 돈 주고 을은 등기를 넘겨주면 끝이죠. 그런데 갑하고 누구하고 지금 명의신탁을 맺었다고 했어요. 병하고 명의신탁을 맺었어요. 병이 수탁자입니다. 등기 명의인 수탁자. 갑은 매도인이면서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신탁자입니다. 그러면 이 명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의일 수가 없잖아요. 돈은 여기서 받고 등기는 이렇게 넘겨주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고 무효지만 다만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는다.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효니까 전부터. 그래서 만약에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유효하다.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무효이니까 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을이 해야 되고요.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을이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계약명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규정은. 자,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지금
누구의 사이가 친구니까 무효죠. 친구니까 무효라고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만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안 한다 했죠. 이제 횡령죄 3개 다 횡령죄 해당하는 거 없습니다. 명의신탁에서. 디귿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얼 여기 유효하다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유효 매매계약은 리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했는데 병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수탁자. 갑은 병에게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그 해설에는 보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당이득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만 적어놨는데요. 판례를 제가 보니까 부당이득 생긴 게 지금 부당이득 생긴 게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만약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그 처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처분 안 하고 있으면 자기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 한 게 없다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팔아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다른 데 팔아먹었다 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근데 팔아먹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리얼에서는 맨 위에 문제에도 아직까지 팔았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만약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도 실무에서 보니까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취득세를 만약에 1주택이면 1.1% 낼 걸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 내야 되다는 취득세 세금 같은 거 줄이려고 나무 이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도. 그러면 여러분들 명의로 누가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팔아버리면 횡령죄 성립도 안 하고 횡령죄는 구속되지만 이게 실명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만약 신탁자가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벌금이지 징역 가는 일은 없어요. 실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단 팔고 나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저도 시골 론을 상속받아 가지고 팔으려고 해보니까요 못 팔겠더라고요. 이게 지금처럼 만약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면 지금 집 팔려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지금은 아무리 싸게 내라도 안 팔려요. 지금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올라갈 때는 막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또. 그러니까 지금은 집 웬만하면 팔려고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게 아니더라고. 저도 해보면 맨날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론은 쉬운데 현실은 당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0번에 답 3번이고 11번입니다. 20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맹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이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개사가 X토지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했는데 이게 민법 시험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 중심으로 민사특별법에 우리도 중개사법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위 조금 전에 했던 거 이게 갑을병 요것만 순서만 바뀌었네. 위에는 지금 이것만 바뀌었죠. 갑하고 을하고만 바뀌었죠. 이게 갑 똑같은데 매도인이 갑이죠. 매도인이 갑이고 신탁자가 을입니다. 여기서는 병은 뭐 수탁자 그대로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옳은 것 했는데 기억 갑이 병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라고 했죠. 등기 명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다. 다만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니은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뭐 해설은 니은의 그 해설이 좀 매매 계약을 어리 했으므로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어쨌든 병이 제3자에게 지금 처분했으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처분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부당이득 발생한 게 없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뺏길 거잖아요. 지금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자기 명의로 됐으면 모르지만 된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을은 갑을 대위하여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해가지고 다시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번이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지금 9, 10, 11 이게 31, 32, 30회 최근 3년간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사례 중심으로. 이런 게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민법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이게 민법하고 똑같잖아요. 패턴이. 그리고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면 약 40%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출제됐다. 작년에 16문제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28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실무 중에서 5문제 실무가 나오는데 오늘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출제됩니다. 지난주 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28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미등기 전세, 미등기든 무허가 건물이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법은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없다. X 적용되죠? 일부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적용 안 되겠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법은 보증금 제한 규정이 없다. 이게 뭐냐면 상가는 서울에서 9억 초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많죠? 우선 면제 못 받잖아요. 상가는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근데 주택은 보증금이 20억이라도 저기 수초동 설해마을 보니까 보증금이 20억이더라고. 전세 보증금이 20억이라도 우선 면제 받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갖추고. 맞습니다. 4번. 원래 자연인만 보호를 받았는데 법인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 인천도시공사면 IH, 경기도시개발공사면 GH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적용됩니다.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도 적용되죠. 대기업은 적용 안 됩니다. 5번 이 법은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된다. 채권적 전세가 뭡니까? 말로만 전세.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돼 있는 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근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보니까 이제 오산 골동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중국 동포들 상대로 아예 무보정 월세가 많아요. 무보정 월세인데 보증금도 하나도 안 냈는데 월세만 선불로 한 달 건 먼저 받는다고요? 근데 최단기 2년 적용받겠다 해놓고 월세 안 내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경우는 이행각서 이런 거 적고 아니면 일시사용 임대차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그냥 임대차가 아니라 일시사용 임대차 또는 이행각서 뭐 적용하면은 3개월만 살겠다. 3개월 살고 나가겠다. 안 나가면 주인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놨더라도 하등 이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걸 특이하게 적어요. 그 특약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월세도 안 내고 이러면 주인이 그냥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특약의 효력은 있냐고 없냐고요?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근데 그렇게 넣어요. 그럼 중국 동포들 월세 잘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잘 냅니다. 잘 내죠?
안 해봤어요. 잘 내요. 월세는 잘 내던데요.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중국 동포들 월세는 잘 내요. 그 대신에 이제 막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특이하게 여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남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런 특약도 넣어요. 그 특약은 효력 있어요, 없어요? 그 없다고 봐야 되겠죠. 103조 위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 뭐 여자 사귀는 것도 못하게 막는 거는, 예를 들면 나는 절대로 바람 안 피우겠다, 다른 여자 쳐다보면 눈을 뽑아도 좋다, 그런 특약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특약해도 효력은 없지만, 근데 개업공개사는 임대인 임차인이 해달라고 하는데 뭐 못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무혐의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무효라도 해달라면 그냥 해주면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더 압박감을 느꼈죠. 또 중국 동포들이 그런 법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꼭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월세는 잘 내요. 안 내면 그 남의 나라 와서 쫓겨난다 이런 생각하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월세는 잘 내더라고요. 다만 좀 지저분하게 쓰고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사람들 데려오고 이런 거는. 그 데려온 누구냐 물어보면 배우자라고 그래. 그런데 또 한 달 있으면 또 바뀌었어. 또 배우자라고 그래. 수시로 바뀌어요. 그냥 그 이제 돈 월세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같이 쓰면서. 그 누군지 뭐 말하기, 그러니까 뭐 누군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16번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기출문제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첫 번째 있는 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리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래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 세 번째 있는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게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죠. 옛날에 1개월에서. 상가는 1개월입니다. 상가는. 주택은 2개월입니다. 2개월 전까지 요 4개월 사이에 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해야 된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말 안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주인이 아무 말 안 해요, 이 사이에. 그럼 세입자가 먼저 말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그냥 주인이 바뀌었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고요. 물론 지금 뭐 빌라 같은 거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는 빨리 돈 받아 나가는 게 더 유리하고요.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별별이 사기가 많더라고요. 전세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뭐 집 팔아도 그 전세 못 내주고 그런 게 많죠. 자, 그래서 주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2개월이고 세 번째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개의 차임액, 2달 월세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도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개월, 두 번째도 2개월, 세 번째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뭡니까?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주인은 석 달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현실적으로는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석 달 후에 받아러 오세요 이렇게 주인은 하면 된다고요. 그럼 세입자는 그냥 석 달 월세 까고 그냥 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또 돈 받아러 석 달 후에 오면 뭐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빨리 석 달 거 까고 그냥 차라리 빨리 받는 게 더 좋겠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주택의 경우 묵시적 갱신되든 또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전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되면 세입자가 나가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다르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해도 또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가는 예를 들면 4년 계약했는데 갱신 요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봐요. 또 4년 연장이 된다고요. 근데 주택의 경우 4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돼요. 주택은. 상가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 4년 연장됐는데 또 세입자가 당장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안 한다고요. 상가는. 주택은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 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 세입자든 주인이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세입자가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주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주택 임대차가 아니라 민법 임대차.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은 나가라고 못해요. 또 2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묵시적 갱신되면. 기출문제니까 18번 요거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쉬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284페이지 20번.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아닌 것 했는데 1번 직계 좀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은 직계 좀비속이 살아야 되니까, 아들 군대 갔다 와서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할 수 있는데, 상가의 경우 아들이 장사해야 되니까 나가라 못하죠. 주택은 직계 존속이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비속은 자식, 손자, 정손자, 고손자가 비속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비속, 위로 올라가는 게 존속입니다. 배우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배우자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안 된다고요. 왜 그래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부 같이 살면 되지 배우자 따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옛날에 이게 사법고시에 나왔는데 지금은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3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대신에 경미한 과실 하면 X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민법 착오로 취소를 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 결국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상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 2기의 차임액. 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입니다. 연체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5번 임차한 주택의 담장 노후로 인하여 담장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이런 말은 없죠. 5번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인이 직접 살가했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만 손해배상하죠. 주인이 돈만 많으면 다른 데 세 안 놓고 그냥 현 세입자 주인이 직접 살겠다 내보내놓고 비워놨다가 그냥 팔아먹어버리는 건 상관이 손해배상 책임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입니다.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는 맨 위에 계약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계약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과는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 금액 중 큰 금액이라는 걸 중요합니다. 큰 금액이라는 거.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지금 이게 주택 요번 8월 달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된 지 이게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2+2 이번 8월에 전세 대란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오히려 전세가 내려갔어요. 이제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2+2 4년 살고 이제 만기가 끝났다고요. 그럼 주인이 시세만큼 왕창 올려도 되죠? 근데 못 올리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전세가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모르고 정부도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만약에 보증금 월세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월세가 25만 원입니다. 이게 환산월차임은 얼마입니까? 환산월차임, 환산월차임은
월세를 환산 월차임,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야 되겠죠.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환산 월차임은 전세 보증금 곱하기 기준금리 더하기 2%죠. 기준금리 더하기 2%. 그래서 시험에 낸다면 기준금리를 1% 또는 2% 이렇게 낼 가능성이 많아요. 계산하기 쉽게. 뭐 그냥 1%라고 계산하면 기준금리 1% 더하기 2% 하면 3%죠. 그럼 3%를 하면 기준금리 1%라고 가정하고 계산했다고요? 시험에 낸다면 기준금리를 1%를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2%를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그건 줍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암기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거 하되 보통 0.25% 올리는데 빅스텝은 0.5%포인트 올리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은 0.75%포인트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3%라고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면은 3% 하면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이고요. 그러면 월세가 25만 원, 환산 월차임은 50만 원이죠.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면 환산 월차임은 50만 원이라고 3개월분이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150만 원. 예를 들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2배로 높여서 보증금 2억, 만약에 보증금을 2억에 월세를 50만 원에 세를 놨다면 환산 월차임은 얼마예요? 이게 환산 월차임은 100만 원이죠. 2배로 올렸으니까 환산 월차임은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높여서,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이대로 세입자 내보내놓고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그럼 다른 데 세를 올려서 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시세가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더 못 올리고 그대로 세 놨다고요. 그러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더 받은 거 없으면 그것도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3개월간 환산 월차임. 근데 만약 더 올려받았으면 올려받은 금액 차이 나는 거 얼마입니까? 100만 원 환산 월차임. 원래 50만 원 환산 월차임이었는데 환산 월차임 100만 원 받으면 차액이 50만 원 곱하기 몇 년분이라고 했어요? 2년분. 50만 원 곱하기 2년 하면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 손해입은액, 뭐 실제 손해입은액 이삿짐 차 부른 거라든지 뭐 들어간 걸 입증하면 실제 손해입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세 개 중에서 큰 금액. 그 손해배상액이 지금 뭐 이거 전세 2억 올려받았다 해봐야 손해배상액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집값 올라갈 때는 그냥 내보내고 팔아먹어도 팔아먹는 게 더 낫겠죠. 월세 보증금 2억 올려봐야 환산 월차임은 50만 원이잖아요. 2억 올리면 1억 올렸는데 2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억이 2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억 올려봐야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설령 2년분이라 해도 1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세입자하고 합의하는데 뭐 1000만 원 이상 주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럴 바에는 그냥 주인이 산다 해놓고 내보내놓고, 주인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또 세입자들이 소송을 100% 다 해요, 안 해요? 거의 다 포기한다고. 더러워서 욕이나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고. 그 소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송비도 변호사 선임하려면 변호사비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또 최하 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자, 21번에 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87페이지 25번 문제,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오니까요. 쉬었다가 287페이지 25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거 10문제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